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에서 문화 산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게 한국 사람, 한국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특유의 이 정서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서 이게 매칭이 가능한 나라를 찾다 보니까 황당하게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쭉 열심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이걸 역사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의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포탑앤 나스티아 카민스키라는 그룹의 듀엣입니다. 듀엣. 이 듀엣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소비에트가 무너질 때, 러시아로 갈라설 때 독립국이죠. 독립국이었고 우크라이나 래퍼와 러시아 여가수가 만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듀엣입니다. 근데 이 듀엣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포른 힙합. 여러분 영어를 저 보십시오. 제가 이걸 갖다 대놓고 얘기를 하면 또 노란땅 붙을 수가 있으니까 포른 힙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는 우크라이나 남자고 여자는 러시아 여자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러시아 여자는 그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유의 개방적인 나라기도 하죠. 근데 이 그룹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래퍼와 러시아 여가수 나스티아 카민스키 둘이 만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 얘기이긴 하지만 노래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한 남자는 뭐냐면 자유분방한, 우크라이나 특한 자유분방함을 노래를 하고 여자는 뭐냐면 러시아 특유의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뭐 인간적이거나 해서 막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때의 어떤 그런 향수를 가지고 둘이 대립을 하면서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우크라이나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화면도 파격적이어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포른 힙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유튜브라든가 데일리모션 같은 데에서는 이 그룹들이 다 뮤직비디오가 다 차단이 됐었습니다. 차단이 된가 19금 이상으로만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아마 19금으로서만 볼 수가 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이 흔히 말했던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판에서 이제 국제 뉴스 잠깐씩 나오죠. 이상해가지고 막 좀 불안불안한 나라고 러시아는 아직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이 두 그룹이 나와서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단순하게 정말 하고 싶은 자유분방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이 폴리팝이 대박을 치면서 영화음악에도 사용되면서 지금은 이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듀엣이 돼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밥 까는 겁니다. 지금 방송 잘 들으세요. 이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세계적인 그룹도 있지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김태희가 밥 깔고 한가인이 우유 배달하는 나라라고. 저 위에 살아있는 바비 인형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사 속에서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 모델가 있는데 실제로 저게 실제 모델이고요. 실제 몸매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게 꿈인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여자고요. 자, 밑에 올가 쿠릴렌코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거 맞아요. 그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탐 크루즈의 상대역으로 나오는 여배우인데 007 시리즈도 나왔고요. 이 여배우는 원래 그 우크라이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모델이었는데, 본 화면 나오네요. 저거 나오고. 모델이었는데, 이 오블리비언 영화를 통해서 탐 크루즈와 썸씽이 있었죠. 썸씽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올가 쿠릴렌코를 가장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배우 겸 모델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묘한 이미지가 적절하게 배합된 아주 독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루키아노마 같은 바비 인형 같은 완전히 서구적인 모습과 달리 밑에 올가 쿠릴렌코는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묘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과 모델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아니라 문화 산업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미술 시장과 공식적으로는 출판물 시장이 가장 커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미술 시장과 패션 시장입니다.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했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죠. 명칭이. 자본주의의 꽃.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패션 시장인데 이 패션이 이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인 모델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패션 산업 시장을 이루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3대 패션 거지라는 게 있습니다. 3대 패션 거지.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최고의 거지인데요. 예, 최고의 거지인데 슬라빅이라는 패션 거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우크라이나가 미술 시장에서 패션과 막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됐죠. 모델 산업과. 그래서 서양과 이제 동유럽의 프랑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왜 동유럽의 프랑스냐면 여러분들 저 지도를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즉 우크라이나가 뭐냐면 유럽과 러시아 그다음에 동양으로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밑에 터키라든가 뭐 이쪽에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폐쇄 정책을 폈고 유럽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택한 것은 그냥 다 받아들이자였어요. 하도 이쪽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중간에 지나가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항상 외세에 시달렸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때처럼, 옛날처럼 항상 외세에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방법론을 찾았던 게 뭐냐면, 그게 외국에서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그 무대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뭐냐? 태생적으로 이제 수많은 문화들이 공존을 하면서 시간이 흘리면서 희한하게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당하면서 하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 때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지만 소련에 다 잡혀져 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수많은 문화를 다 접목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기량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문학, 그다음에 미술, 음악, 뭐 이제 어떤 그런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탁월한 아주 독특한 우크라이나만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뭐냐면 자, 지금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라스 세브첸코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화 됐을 때 비판적 사실주의라는 미술에 이제 확립을 했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걸로 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미술 세계관은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는 뭐 수많은 공산주의 화가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아주 대표적인 영웅이고 여러분들 막심 고리키는 아시잖아요. 막심 고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브첸코의 그림에 대해서 세브첸코에 대해서 진정한 러시아 최초의 민주적이고 인민적인 작가라는 게 아주 높은 추앙을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국가들의 침략,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문화를 싹 흡수해버린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자생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기존의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하면서 믹스가 되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라든가 미술, 특히 소설, 문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인정했어요. 아까 막심 고리키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러시아가 인정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민족이 없었으면은 러시아의 모든 문학과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때 소련의 모든 막대한 문화적 영향을 했던 게 우크라이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자연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췄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진가가 나타나죠. 그것도 문화산업이 취해야 될 거고 문화산업의 형태가 뭔지가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형으로 이 문화산업을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될지가 바로 문화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견이 됩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까 우크라이나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명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수십 년이 됐음에도. 그만큼 정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유럽과 동양을 잇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이권 싸움에 맨날 내전부터 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계속 찝적대고 다른 데서 찝적대고 또 뭐냐 저기 이제 뭐 아랍권도 찝적대고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외세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또 중간지대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다른 해외 사람들한테는 우크라이나 여행할 때 조금 위험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으로 맞는 거고 왜냐하면 정치가 불안하니까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에서만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딱 독립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를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자유주의니 뭐니 뭐 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이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왜 정부가 없으니까 거의 좀 치안이 불안하고 정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이 있어봐도 아무리 힘도 못 쓰고 막 내전 이건이라고 정신 없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우크라이나의 80%는 그냥 평지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막 밭이나 갈고 조금씩. 그래서 밭과 광물 조금 해서 먹는 나라인데 이걸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진작에 망했죠. 러시아로 그냥 당장에 귀속되고.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문화적 역량.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맨날 반만년 유구한 문화 역사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에 맨날 조선시대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황당히 미칠 지경이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이 문화적 소양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지도 그 패션쇼를 하고 수많은 모델들이 탄생한 이유. 이걸 딱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와요. 왜냐면 다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온갖 혼종교배가 있었겠죠. 당연히 거기서 좋은 유전자들이 발생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문화를 다 받아버리니까 뭐냐? 그러면서 자기들 패션이라든가 외부에 신경 안 쓰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패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우크라이나만의 독특한 패션이 있는 거예요.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전 세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였고. 그리고 딱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할 데가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련의 인터걸처럼 우크라이나도 맨 처음에는 미인들이 많으니까 술 장사로 많이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유럽에 아까 프랑스라는 말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처럼 온갖 패션 산업들을 막 입생로랑이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잘 나가고 있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그 유명한 그 패션 업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새로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제 유럽 쪽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패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뿌렸더니 뭐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그럼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고 접자 이러면서 그냥 휴양지를 하나 택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모 패션 디자이너가 딱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패션 디자이너가. 뭐지? 난생 처음 보지도 듣도 못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까 말했던 그 거지 새끼마저도 슬라빅이라는 그런 거지도 패션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또 옷을 입고 다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들의 옷을 딱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이거다! 하면서 딱 가서 다시 자기가 그걸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모델 딱 입혀봤는데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죠. 왜 그러지? 이제 또 패션 디자이너 고민을 한 거예요. 다시 갑니다. 우크라이나로. 거기서 봅니다.
우크라이나 모델 여자들을 딱 보는데 얼굴이 이쁜 건 둘째치고 묘하다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올가 크릴렌코,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올가 배우, 그런 배우들이 많고 서양은 너무 서양적이고 동양은 너무 동양적인 데 반해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딱 아주 묘한, 그러니까 그냥 이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약간 묘한 분위기.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여자만의 묘한 분위기를 딱 느껴서 그 모델들을 데려와서 자기 패션쇼에 자기가 원해 그 우크라이나 옷을 입혀서 모델로 딱 내세웁니다. 대박을 치죠. 대박을 치면서 그 이후에 유럽이라든가 다른 쪽에 프랑스, 유럽 쪽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 이제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가지고 거기서 다시 패션을 공부하고 그지들한테도 배우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나라 여자들 대부분 초창기 때 패션 배울 때 부산 가잖아요. 일본 못 가면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 일본의 패션 가장 먼저 들어와서 그거 배워서 서울에 써먹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죠. 갑니다. 가져오는데 그걸 아는 거죠. 다 느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여자 아니면 이걸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모델들 아니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에 술 팔던, 그리고 밥 갈던 김태희가 슈퍼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고, 이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 세계 5대, 프레타 프로테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뉴욕, 뭐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뭐 해가지고 5개 패션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개를 일본 도쿄 포함한 5개가 있는데 그게 패션 위크라는 그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그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프레타 포르토가 있는 그쪽은 약간 고급스럽고 어떤 그 클래식하고 좀 있는 자들이 즐기는 그런 패션쇼였다면, 패션 위크에서 하는 그 5개 도시 순회전의 패션 위크는 뭐냐면 일반인들도 입을 수 있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냥 미치코 런던이나 이런 것도 거기 패션 위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도시를 도는데 그 중에 탑이 우크라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시장과 모델 시장을 장악해 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부가 그렇게 없고, 정부가 뭐 생긴 적도 없고, 뭐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없고, 맨날 내전에 막 외세 뒤치다거리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왜 작은 정부를 원하고 시장은 그냥 정부의 개입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그 와중에서 뭐 시장을 이렇게 정부가 조율한다, 뭐 한다면 독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패션 시장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냥 놔두니까 거기서 그 민족만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시장이, 문화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당연히 러시아로 다시 그냥 연합돼서 가도 지금 뭐 그냥 뭐 없는 시대인데, 왜? 정부가 너무 힘이 없고 정부가 외세에 쌓여 있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은 존재하게 내버려 두니까 미국의 도움이든 뭐든 했겠죠. 시장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 안에서 일반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 체제였으면,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 갔었으면 김태희는 계속 밥 갈고 있겠죠. 한가인은 계속 소 젖혀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배우들이 그렇게 밥 갈던 애가 지금 뭐야? 프랑스에서 프레타 포르테 가서 전 세계 보그진이 뭐냐? 전 세계 탑 유명 잡지에 오프닝 모델이 되고, 미국의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주연 여자 배우가서 배우로도 성공을 해서 가고, 이게 그런 식의 배우들이 이제 딱 하니까 그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죠.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찌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션 산업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박을 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탑의 나스티아, 얘네 그룹의 폴리팝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동서양의 프랑스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화적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외세가 딱 들어올 때 그냥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나라냐면 성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입니다. 성적으로. 성이. 그러다 보니까 포른 힙합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스테아 까민스키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막 야하거나 막 자기의 섹시함을 드러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하게 되는 거고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와 이런 음악도 있네 재밌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와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막 이런 그것을 사랑 얘기로 풀어내고 쫙 풀으니까 재밌네 이야기로 되고 이 그룹 독특하네 하면서 또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미술 시장까지 아까 말했던 그 화가 쉐르차코까지의 그런 작품들이 또 재조명 받으면서 딱 하고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자체의 그 악기가 있어요. 그 음악도 딱 들으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그 있잖아요. 뭐 한의에서 된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음악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뭐 아리랑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흥겹긴 하지만 약간 그 한 같은 것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 반만년 문화 역사 이걸 떠나서 뭐냐면 흥이 좀 있잖아요. 흥이 좀 있고 한도 좀 있고 그래서 격하게 이제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의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형태로는 지금 보면 좌든 우든 광장에만 나가면 우와 이러잖아요. 지금 좌든 우든 그런 마인드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광장의 조화 어차피 좌빨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뭐 좋게 문화적인 개념에서 포함을 하면 어쨌든 한과 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인데 지금 문학에는 대한민국의 좌파도 아닙니다. 이건 한리우 좌파, 미국의 좌파는 자기들 나라를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하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 빨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좌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북한을 가지고 사회주의 만들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놈들이 이걸 다 제 문화를 장악해서 해버리니까 흥은 놔두고 한만 서리게 하고 흥은 단지 장난질 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 두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장점들을 끄집어 끌어냅니다. 아까 말했던 올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지만 이 사람은 한국식의 어떤 약간 한이 서린 듯한 얼굴을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더라도 오블리비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어떤 그 미지의 여성, 근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캐릭터를 보면서 캐릭터를 보죠. 이 캐릭터가 뭐냐, 이 캐릭터가 뭐지, 이 배역에 맞겠다. 이걸 따지는데 그런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을 노다지처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고 이 우크라이나 역사도 그런 수많은 혼종 교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지나오면서 쌓인 겁니다. 문화와 함께 혼종 교배를 통해서 DNA의 발전을 이루어 온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래요. 한국 그만큼 수많은 외세 당했고 뭐 예전에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몽골 반점이 있으면 얘가 한국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몽골 반점이 생겼다는 우리가 몽고족 뿌리 씨앗 중에 일종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혼종들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혼종들이 인정을 하고 이걸 다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맨날 난데없이 조선 들어와가지고 단일민족이네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뭐 백이민족 뭐 하고 뭐 당분의 후손 이러면서 그것을 다 억눌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 폭발력을 주둥아리로는 반만년 역사하면서 맨날 억눌러 버리니까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저 중국만 헬렐레, 그냥 매니아들은 일본만 보면 또 헬렐레.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의 추상적인 어떤 확장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문화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창의성을 가진 그런 행동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맨날 정부에서 돈 처발라가지고 뭐 세계 6대 강국, 영화 강국 막는다,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멍청한 짓거리를 하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내버려 둠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최대치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일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민성을 갖추고 시장을 살려놔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힘을 갖고 막 휘청휘청 하더라도 시장이 살아가고 시장이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규모 완전한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다가 본사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대기업들 아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보면 어떤 기업의 비밀을 제공해서 뭐 어떤 건물 자체가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쫙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가. 글로벌 기업. 그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정치권이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만 잘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통상산업부가 거기서 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자료조사했을 때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나라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정이 됐었고, 거기서 삼성과 우리나라 대기업 한 3군데가 그 우크라이나 쪽을 타겟을 잡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걸 무슨 뭐라고 하던데 그걸 이전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딱 보고 있으면은요, 첫째, 문화산업이라는 시장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했을 때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무런 자본금이 없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한 방이 있는 그런 것이 문화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문화산업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뭔가 하려고 해도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음에도 그걸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못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국가가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알아서 산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게 바로 그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나쁜 것들은 도태되고 좋은 것들은 살아나고, 또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악성 종양처럼 나쁘게 사기치는 놈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고, 그래야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끌고 나와서 거기에 그 나라에 맞는 그 현실에 맞게 새로운 창조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뭐 사우디처럼 수많은 자원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반도체 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졌겠죠. 삼성 같은 기업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왜? 구조상, 나라의 구조상.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가진 건 사람들의 대가리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영화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패션 모델들이 유럽에 성공을 해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고, 이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들의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배우들 딱 할 때 우크라이나 여배우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할리우드에 나오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의 얼굴들 딱 보시면 확실히 다르구나, 스타일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존의 반만년 역사라고 할 때 고구려부터 보자고요. 이때의 역사, 지금까지 외세했던 역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딱 뒤져보면 한과 흥이, 그러니까 문화를 즐겼고 하는 이 한과 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냥 인정할게. 그 대신에 그걸 좋은 것들만을 연결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아직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몇십 년 안 되고 정치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장으로서만 전제를 하고 그렇게 성공을 해서 개개인의 성공으로 가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아직 버틸 수 있구나 하면서 삼성 같은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거기다 그런 건물 빡 세워놓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만년 역사 출구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단일민족, 무슨 개뿔이 단일민족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산업은 뭐냐면 기본적인 문화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적인 소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로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러면서 역으로 그 산업 안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는 문화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제가 늘상 말했지 않습니까? 문화 안에 역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문화산업이 발전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이 차를 치고 나갈 때 중국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차량 시장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이 병신 같은 현 정부는 그거 다 이렇게 다 그냥 툭툭툭 던져놓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서 삼성이든 뭐든 삼성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서 장악한다고 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원도 없고 가진 건 대가리밖에 없는 놈들이 이 대가리를 확 띄워가지고 박정희 시대처럼 뭐 확신을 가져가지고 이걸로 해서 문화산업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문화산업은. 돈을 고부가치의 고부가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산업 안에는 그 나라의 긍정적 역사, 발전적 역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가지고 정치가 저렇게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저조차도 가고 싶어하고 패션을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전 세계 10대 도시, 패션 도시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패션 위크라는 성대한 전 세계적인 패션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 전 세계 패션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 몰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 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본도 들어가 있고 시장도 들어가 있고 단 정치만 빠져 있으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날만큼은 정부가 아무리 개판이어도 전 세계인들이 딱 모였을 때는 그 치안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죠. 물론 밤에는 좀 무섭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사는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부럽다 이랬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DNA 속에 어떤 문화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인 DNA가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좌파들은 그걸 한으로만 풀고 있고 우파는 흥으로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문화산업시장은 한으로만 가면 절대 안 먹히죠. 어떤 미친놈들이 내가 일본의 어떤 한 맺힌 영화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한 맺힌 영화를 보려고 하겠어요? 물론 인간의 대서사극을 다루는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건 보겠죠. 그 안에서도 어떤 감동이나 휴머니즘을 찾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할리우드의 영화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거였었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화산업시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우파는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DNA 속에 지네들이 말 그대로 단일민족을 했으면 가지고 우파 민족주의자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좌파 민족주의자보다. 근데 얘네들 둘이 만나면 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네들 둘이 만나서 그냥 니들끼리 다 좌파해라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민족주의자 다 좌파로 놔버리면 한과 흥이 뭉쳐가지고 최소한 문화산업은 제대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파 민족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죽이네 살리내면서 꼭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 둘이 딱 합쳐서 때려 죽이자. 아니 유석춘 교수 공격당하고 이영훈 교수 공격당하는 게 우파 민족주의자들도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판인 거죠. 뭔 민족은 개뿔이 무슨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그따위로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반만년 역사는 뭐예요? 개종자들의 문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전되고 뭔가 발전됐다는 것을 자꾸 알리고 그걸 긍정적인 걸로 자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잡법 클럽에만 빠졌던 거예요. 잡법 클럽에만. 누군가 만들어준 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문화산업시장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둥이만 반만년 역사 따지고 있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를 딱 볼 때마다 뭐냐면 자유경제 시장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정부가 없음에도.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게 맞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은 패션 위크가 우크라이나에서 열렸을 때 치안을 담당해서 해외에서 모든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 패션 디자이너들, 패션 모델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고 갈 수 있게 그런 사이드 정도만 해준다면 우크라이나는 금방 발전을 해서 또 다른 시장이 될 거다. 또 그리고 거기가 아주 중심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 있잖아요. 또 하필 여기서는 이제 아랍권의 러시아 사회주의권의 동유럽의 어떤 자유분방한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유사회주의 다
다 묶을 수 있는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자체적인 어떤 발전 모델을 굴려간다라면 앞으로 발전가는 대단하고 그 조그마하고 그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정치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만에 지금의 어떤 세계의 패션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화 산업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뭔가를 크게 퍼뜨릴 수 있고 한 방을 날릴 수 있고 전 세계 누구에게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씁니다. 러시아 사람들 영어 쓰나 영어를 러시아 사람들 난 이번에 작년에 러시아 갔을 때 러브라는 단어도 모르는 줄을 몰랐어요. 헬로, 하이, 빠이빠이 이 정도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 러브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냥 오로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문화 산업 시장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 국경도 언어도 다 필요 없이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상대와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만날 수만 있다라면 폭발력이 되는 건데 이 새로운 것을 찾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기업가의 자본가의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이것이 시너지가 효과가 되면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줄 잘 서가지고 줄을 서셔가지고 내 밑으로 줄 선 놈 아니면 다 쳐내버리고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지금 미투 운동 터져가지고 문학의 권력 다시 싹 바뀌고는 있지만 또 밑으로 줄 세우게 하고 있고 안 되죠. 냅둬야 되는 거죠. 냅둬야 되는 거예요. 문화 쪽으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지원금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박정희가 옳았어요. 박정희가 선택과 집중을 했던 박정희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영화계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영화계가 제1의 르네상스를 맞았던 이유, 그리고 르네상스를 맞은 걸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민족 문예중흥 5개년 개혁 1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김재규한테 저격당해서 지금 문화적인 어떤 문예중흥 운동이 끝났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면 이 양반이 꿈꿨던 문화 강대국의 꿈, 문화 강대국이 되어야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개돼지 이상의 삶을 못 산다라는 이 사람의 마인드를,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먹고 살기 고마웠으면 이 사람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계속 지금 시체팔이 하면서 장사해 먹고 관뚜껑 따서 당신은 무조건 산업화의 대통령이어야만 돼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스스로 썩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이 존재를. 우리가 정말, 당신이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면 그분이 못 이룬 것을 우리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시체팔이 하지 말고 끝까지 유용해 먹으려고 그 딸까지 유용해 먹고, 이 새끼들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나오셔야 되고 탄핵 잘못됐지만 굉장히 불쌍한 분이시고, 내가 왜 불쌍한 이유는 당신들이 아직까지도 딸한테까지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같이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문화시장의 시선으로 보면 당신들 도태되어야 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시장 안에, 시장경제 안에 굉장히 안 좋은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산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파트고 우리의 의식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 그러니까 그냥 자연당하기 싫어요. 어제 말했던. 여기에 근간에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쟤네들이 문화예술로 와서 그렇게 헤쳐먹을 동안, 문화예술 하다가 안 되니까 순수예술, 이거 순수예술 다 헤쳐먹으니까 또 기초예술 해먹은 동안 우리는 문화산업을 가지고 빨리 나가지고 얘네들이 문화산업까지 먹어버리는 순간 우파는요 그냥 망하는 게 맞아요. 그냥 사회주의로 가서 갈 수밖에 없고. 왜? 사람들 의식이 사회주의로 가지고 사회주의가 뭐 어때서가 돼버렸는다는, 뭐 자유를 얘기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국가 간의 배신자예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착각하니까 쟤네들이 국가 나름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것처럼 이미 사회주의가로 넘어갔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놈들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를 탄압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빨갱이 탄압해야 되듯이.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억울하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주의과로 다시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몰라요. 자유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자유의 핵심 키워드,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는 가장 게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나 따야 될 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개인이 왜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자생적 질서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 자생적 질서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게 창조적 파괴란 말이 또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파괴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것을 등장하면서 과거의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나오면 우마차가 필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 전쟁을 하면 이미지 전쟁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지 깨질 수 없다라는 것도 시장 경제상 시장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파락에서 시장을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쪽 시장 경제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거의 이렇게 단순한 것마저도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시장주의자들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창조적 파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따라붙냐면 암묵적 동의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아니, 암묵적 지식.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던 책을 통해서 배우던 인터넷 이런 텍스트화된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지식, 인간적 지식, DNA에 축적된 지식,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뭔가를 하는. 지금의 삼성의 이병철이든 현대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정주영 회장님이든 그 사람도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을 이끌었잖아요. 왜? 뭘로? 뭐 카이스트 나와서 기깔나게 치고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본능적인 기업가 마인드가 이미 DNA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묵적 지식과 창조적 파괴에는 같이 어울리면서 시장에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 주는 거고 시장은 거기서 반응을 보이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해 주는 그 근간을 이루어가는 문화적 소양 플러스 자본 그리고 개인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비간섭 이 모든 것들이 됐을 때 시장이 자동화가 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화산업처럼 새로운 형태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맨날 사회적 하면서부터 모든 규제를 하고 뭐 할 때마다 다 공문 보내요 하는 나라에서는 문화산업 그리고 우리가 발전 절대 불가능한 게 시장 경제를 조금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유를 지키자고 싸우냐는 구호를 외치는 거죠. 지금 택배 집회에서는. 근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모르니까. 예. 미슐랭이 맞습니다. 자유시장주의냐는요, 문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했던 암묵적 진실과 창조적 파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재미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예. 김옥균도 하고 윤치호도 다 해외파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쪽에서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 쪽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폐쇄 정책 치는 거죠. 그냥 문재인이 뭐 계속 폐쇄 정책 언론도 그렇게 하는 거고 왜?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문화산업이 21세기에 대한민국,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요즘에 AI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AI가 판검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다 대체를 하고 있고 제가 좀 오판을 했는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AI가 작품까지, 초상화까지 그려가지고 5억 원에 팔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AI의 첫 작품이 5억 원에 팔렸어요. 일단은 AI가 그랬다는 것만으로도 그 희소 가치 때문에 5억의 가치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5억 이상의 가치가 탄생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화산업 시장에도 AI가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화 영역만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AI와의 별개 아주 인간적인 뭔가를 다룰 수 있는 거고 바로 그것이 문화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잡아서 던져주지 않으면 쟤네들이 주구장창 외치는 순수예술이니 문화예술이니 예술이란 단어에 우리가 침몰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문화산업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파분들이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자한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우파라고 하는 좀 정당에서는 이젠 제발 문화 쪽 좀 신경을 쓰세요. 그나마 반응을 보면 공화당에서 조금 반응을 제 말에 보이기는 해요. 자한당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안에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보면 한심한 것만 하고 있고 그냥 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 망해서 아주 지금 표 계산을 할 거냐고. 변화를 할 때지. 변화를 하려면 당연히 표 떨어진 것도 각오를 해야죠. 아이고, 이제 희망을 얘기할 때도 됐는데 아직은 좀 더 절망을 좀 더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마지막 문화산업 강좌 마지막 시간에 내일 오후에는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해서요. 내일 일정이 꽉 찼다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시겠죠. 출근 시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일은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지고 빨리 이 얘기를 끝내버리고 전 다음 얘기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 그냥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도 그냥 저 혼자 편안하게 녹화 방송한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만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